샬롬. 네, 오늘도 저희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너무 덥죠. 오늘이 중복이에요. 아셨나요? 네, 지금 휴가철 피크인데 휴가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환자들 돌보시느라 휴가도 제대로 마음 편히 못 다녀오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전시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이제 새로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미술 공부인데요. 그래서 미술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알고리즘의 덕분이긴 하지만 그림을 딱 보는 순간 한 3초 동안 정말 시원하다. 이거는 꼭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실 이제 오늘 설교를 끝나고 마음을 조금 가볍게 가지고 내일 전시회를 저는 휴가 겸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잠시 이 시간만이라도 좀 청량한 휴식이 되시라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세계는 정말 아름답고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에게 휴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방금 그 첫 번째 장면에 나왔던 앨리스 달튼 브라운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1939년에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나셨고요. 코넬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의 풍조에 맞춰서 표현주의 작가였습니다. 저도 미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표현주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바로 이전 시대가 이 정물이나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표현하는 인상주의파가 그 시대의 화풍이었다면, 그 다음 이분의 시대에는 인간의 내면, 슬픔, 기쁨, 분노, 좌절 같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화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뭉크, 절규 다 아시죠? 네, 저런 화풍들을 표현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 보신 작품 굉장히 대조되지 않나요? 네, 이 처음에 달튼 브라운도,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 자기 시대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창조 세계가 훨씬 오리지널하고 독창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테라스에 앉아서 보면서 빛과 그림자와 바람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독특하려고 다른 화가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그렇게 창조성을 자아내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그러지 못했는데, 이 창조 세계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이러한 위대한 독창성과 오리지널리티가 숨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녀가 거의 60대 다 돼서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화가로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께 당신은 왜 표현주의 작가라고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냐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콜앤컷이거든요. I took my own route.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저만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화가로서 승승장구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굉장히 해피한 화가의 삶을 지금까지 걸어가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유한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일매일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에서 내 소신대로 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 조직사회의 인간 세상에 살면서 그러기가 참 힘듭니다. 이 책이 한글로 아직 번역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 겔판드라는 교수님이 메릴랜드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무형의 규범이 얼마나 한 사회를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를 빡빡한 사회와 느슨한 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잘 예상하듯이 우리 한국은
바로 빡빡한 사회 중에 탑 5위로 이제 선정되었습니다. 규범이 강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일탈을 하면 그것이 수용되지 않아서 나의 인생을 산다기보다는 사회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회 중에 하나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이제 엄격한 처벌, 이 처벌이라는 게 굳이 법적 처벌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고 사는 굉장히 긴장된 문화 속에 사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빡빡한 사회에 대해서 두 가지 팀에서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한국이 5위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다 무슬림 국가거든요.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저희가 더 높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항상 긴장되고 빡빡하며 내 소신대로 살 수 없는 이런 문화에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만 존재하는 게 있죠. 눈치. 네, 저는 사실 눈치 없다는 얘기를 좀 가끔씩 자주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제가 눈치 없다고 느끼시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눈치가 없어서 그러는 거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 단어를 물어볼 때마다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를 몰라서 눈치가 보여요, 사람들의. 왜냐하면 약간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랬는데 그때 즉각 대답 안 해주면 뭔가 실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일 최근 한 2, 3년 동안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눈치와 관련된. 신조어 중에 뭘 것 같으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낄낄빠빠라고 아시나요? 네, 그 영어로 번역해 주실 분 제가 10,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맨날 학생들이 선생님 낄낄빠빠가 뭐예요? 이러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 대눈치 전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퇴근이 6시부터라면 출근 언제까지 해야 돼? 요즘에 이제 워라밸이 중요해지면서 미국처럼 9 to 6라고 외치지만 사실 9 to 6인가요? 저희는 지금 8시 15분인데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PMI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직간접적으로 60%나 가까이 된 사람이 출근 시간으로 인해서 갈등을 경험한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이제 나누었는데요. 베이비부모부터 이제 G세대. 저기 G세대가 몇 살까지인 줄 아세요? 2025년 기준 13살 이하의 아이를 G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X세대인데 여기 분포에서 9시에서 6시까지 직장인 경우는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은 8시 50분까지 출근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리고 그러면 9시까지 출근하라는 얘기는 9시부터 일을 딱 시작하라는 거냐, 아니면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이 9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마시고 컴퓨터 켜고 좀 준비하는 거냐에 대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대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한 60% 되는 정도 사람들은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이 9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되게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런 표정이 대부분이시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얘는 G세대인데 이 아이한테 너는 9시 출근이면 몇 시까지 출근해야 할까 했더니 몇 시까지라고 얘기했을까요? 9시요? 8시 59분이요. 그래서 야, 왜 1분은 일찍 출근해?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요? 그래야 내가 좀 쉬지 이랬어요. 네, 자, 어이구 요즘 애들이 막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랬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인 분, 가족이거든요. 할아버지인 분께 여쭤봤더니 8시 반까지 해야지. 근데 그 이유는 준비하려고가 아니고 아니면 눈치 보이니까라고 하셨어요. 예, 이렇게 다 이제 마음으로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약간 눈치 문화. 예, 왜 우리 한국 부모님 특징 있잖아요. 이거 외국 부모님 없으시거든요, 이거.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낄낄빠빠를 제가 영어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이 영어는 참 눈치가 없는 언어인 것 같아요. 이 송이 안 차는 거죠. 예.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참 이 눈치 문화에 어쩔 수 없이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저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생은 이 오늘 이 순간은 한 번 넘기면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내 소신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야만 할까요? 네,
이것이 한동안 베스트셀러인데 아마 읽어보신 분 많으실 텐데요. 죽기 전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5가지. 뭔지 아시겠죠? 이분이 이제 요양원에서 계시다가 이 책을 쓰게 되셨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내 소신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비교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제일 후회된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세 번째, 진심 표현하지 못하고, 이거 특히 우리나라 분들 잘 못하시죠. 요즘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객님도 사랑한다고 하고. 저 어릴 때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표현 잘 안 하고 살았거든요.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근데 요즘에는 아무나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도 임종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특별히 저희 병원은 설교를 길게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걸 표현하라고 그 시간을 충분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서 아이고 나왔어 이러고 가만히 울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예, 그 시간이 지금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눈치 보지 말고 좀 소신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언젠가는 이 인생의 마지막 커튼을 넘기는 때가 옵니다. 누구보다도 저희는 사실 그 순간들을 감사하게 매일매일 여기서 목격하면서 삽니다. 네, 혹시 눈치 있으신 분은 캐치하셨을 텐데, 제가 BGM으로 찬송가를 틀지 않고 프랑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를 틀었어요. 네, 다 즉독직해 딱 들으면 다 들리시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뭐라고 했죠? 마지막 커트를 지금 마주하는데 나는 그래도 마이웨이로 살았다. 근데 이 사실 마이웨이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로 언제부터 자리 잡았어요. 근데 이 마이웨이라는 게 아나무이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을 그 길을 따라서 가겠다는 뜻이죠. 네,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인생을 왜 두려워하냐? 너희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에는 정말로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저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일 성찰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제가 7월이 되면서 내가 정말 잘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나를 봤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은 5개월을 어떻게 분별 잘하고 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기는 그냥 근거 없는 용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냐 봤더니 정말 저 겨자씨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저거보다도 믿음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또 나 용기 있게 믿음도 이렇게 적은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사실 제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저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겨자씨만큼도 못 된다는 걸 알고 계시구나.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네가 용기가 많고 믿음이 많으면 이 일이 이룰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게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으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면서 그분이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믿음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제가 따라간다고 용기를 내면 저희의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네, 믿으시죠? 네. 자, 저희는 저희의 사명 선언문 아시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용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 만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 중등부에서 얘가 금상을 탔어요. 아빠 찬스라는. 자, 아빠 찬스. 저희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위에 연세대학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예, 서울대학교를 가려면 아빠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버지 재력이 얼마나에 따라서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냥 딱 조금만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지가 결정이 된대요. 근데 이게 금상을 뜯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마음이 아픈지 참 우픈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빠 누군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사랑으로 너희가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보다도 훨씬 훌륭한 하나님의 아빠 찬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언젠간 인생의 마지막 커튼을 넘길 때가 옵니다. 자, 저는 혹시 이 장면 어디서 캡처한지 아시죠? 예, 국제시장 다 보셨나요? 이 영화를 아마 지금 세대분들이 보면 조금 공감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전쟁 세대는 아니지만 이제 전쟁 세대인 부모님과 이런 분들의 얘기를 하도 많이 아시죠? 우리 때는 이제 식사 때마다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간접으로 경험을 하고 자랐는데, 이 전쟁 폐허 후에 사실은 이분들의 삶은 전쟁이었죠. 자기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또 국가를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본인을 희생하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생명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분들 전쟁터 속에서 이분들을 위로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가 마지막 인생의 커튼이 올 때 하나님을 뵐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여러분이 이 순간을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선물로 주어진 오늘 하루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매일매일 밤에 여러분이 평안히 쉬실 때 또한 마지막에 하나님을 뵈실 때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드림으로써 오늘 설교